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로 다음 대선이 꼭 넉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대선 경험이 많아요. 또 중요한 역할들도 다 하셨고요. 대선 넉 달 전이면은 후보 또 후보 진영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씁니까? 먼저 우리 최재성 의원님. 우선 이제 후보가 선출된 직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출 이후에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로, 그러니까 경선 후보로서의 존재하고 또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매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양 후보 다 경선 과정에서 느끼고 분석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재조정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것을 이제 활발히 좀 모색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니 해도 선대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엔진인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선거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또 역점을 두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에 후보가 뽑혔습니다만 아직 선대위 구성이 이제 완료가 되지 않은 거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지금 시작하는데 그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전략의 보완 재조정, 그 다음에 선대위 구성 요것을 다루는 시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경선에서는 이겼지만 경선 때 전략과 본선에서의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대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넉 달이라고 한다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엄청 긴 시간이죠. 엄청 긴 시간입니까? 그리고 이제 뭐 대선에서는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막 그 이슈가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뭐 돌발 사태가 벌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보면 큰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넉 달이면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더 그 분위기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은 사실 지난주에 후보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최재성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운동을 시작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력군을 지금 이제 구성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게 이제 선대위 구성, 또 당과 후보 진영 간의 화학적 결합, 또는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그래도 심정적으로 함께 갈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여건을 조성하고 방향을 조성해 주는 것, 이런 과정이 사실 후보로서는 뭐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바쁘고,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상대하기보다는 당내 상대하기가 훨씬 더 정신없을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시점인데 말이죠. 대선 후보들은 정말로 하루에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와달라는 데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곳을 다 갈 수는 없고 그곳 중에서도 선택해서 가고 그렇게 일정을 소화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제가 일정을 확인해 봤더니 원래는 오늘 일정이 꽤 있었습니다. 일정이 꽤 있었어요. 보니까 가상자산 청년에게 듣는다 강남역 부근에서 모임도 있었고요. 청년 소방관과의 간담회, 전국 여성대회도 참석하기로 돼 있었고, 이게 11월 9일 오늘 일정이었는데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갑자기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건데요.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 갑자기 일정을 취소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새벽에 넘어져서 다쳤다. 낙상사고를 당해서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응급실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명간호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혜경 씨의 어떤 낙상사고가 상당히 좀 큰 사고였는지, 또 남편인 이재명 후보가 직접 간호를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위중한 상황인지,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최재성 전 수석께서도 또 이 소식 들으셨겠습니다만. 예, 뭐 개인적으로 뭐 확인해 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액면 그대로 좀 받아주고 해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후보의 이제 부인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거 같으면은 아마 이 거사를 앞두고 뭐 부인이 이 다쳤다고 뭐 일종의 이제 희생 모드 속에서 간주되어 왔던 이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또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로서 부인의 병간호를 하고 싶다라고 피력한 것 자체는 그 자체로 또 좋게 좀 받아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최재성 전 수석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대선 후보는 혼자의 몸이 아니다.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서 약속했던 일정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 책무도 있는데 오늘 민주당 측에서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 청년 소방대원 오찬 한국여성대회 참석 등의 사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든 관계자분들께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대선 후보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니 가족이 이렇게 다치더라도 만약에 위중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서 그 일정을 소화하고 틈틈이 또 가족을 살펴보고 이러는 게 과거의 대선 후보들의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다. 가족을 우선시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소식을?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의 그 발표 또 민주당의 발표를 신뢰할 수밖에 없죠. 이런 뭐 가족 내부의 일이고 더군다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친 사안인데 뭐 그 이상의 억측이나 뭐 그것을 두고 또 다른 비판 또는 뭐 다른 의견을 낼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약간 특이하기는 특이하죠. 왜냐하면 낙상 사고라고 하면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이제 그 간병인을 두고 활동을 하거나 뭐 일반인 직장인 같아도 이런 경우에 그냥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심한 사고가 아니기를 오히려 뭐 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선대위 출범식인가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현장에 참석했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김혜경 씨 하면은 뭐 SBS 동상이몽에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오랫동안 출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또 한때 이른바 해경군 김 씨가 누구냐 이 문제 때문에 뭐 경찰의 조사도 받았고 상당히 이재명 후보와 이런저런 고락을 함께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저 쿠팡 플레이인가요? OTT에서 그 SN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인턴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밸런스 게임인데 그럴 때 대통령 되기와 지금의 부인과 다시 결혼하기 다음 세상에 그랬더니 상처가 너무 많다 우리 부인이 나하고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나는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었는데 김혜경 씨도 어떻습니까?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와 후보의 배우자가 또 유권자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혜경 이제 부인이시죠.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사실 그 윤석열 후보하고는 조금 다르게 부인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후보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또 활동력 있게 그렇게 후보를 도왔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부인 혹은 뭐 그런 이제 지도자의 부인 그러면 조금 겸손하고 안 보이고 후보 뒤에 이제 대통령 뒤에서 이제 조용한 내조 뭐 이런 게 이제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현대적인 의미의 배우자,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런 점에서 부인 낙상으로 인한 그 이번에 간호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더 강하게 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죠. 예, 이재명 후보가 뭐 가난한 변호사였던 시절에 또 김혜경 씨에게 청혼했던 스토리도 요즘 또 매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올린다면서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프로포즈했던 그 이야기를 한 기억도 나는데 말이죠.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 그런 면에서 보면 김혜경 씨는 정말로 이미 오랫동안 선거도 치르면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또 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노출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유일하게 보는 화면이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 때 청와대에 함께 갔던 사진이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 본 적이 없는데 네.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듣기로는 캠프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은 잘 뭐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경선 과정에도 그러면은 원래 경선 때도 부인이 이렇게 따로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아마 아주 중요한 사람을 뭐 몇 명 만났다는 이야기는 뭐 전해오고 네. 그 이준석 대표도 그 윤석열 후보 부부와 같이 식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뭐 그런 정도의 이 만남의 자리에는 동석을 한 것 같은데 공개되는 일정이나 공개된 활동은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온 국민들이 다 또 알다시피 윤석열 후보 자체가 아주 늦장갈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이제 초기에 윤석열 후보 정치 참여 초기에 또 무슨 뭐 엑스파일이니 뭐니 해서 말썽이 많이 났고 그 건물 벽에 무슨 줄리의 사생활이니 뭐 해서 네, 기억납니다. 공격도 하고 이런 그 개인적으로 겪기 참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더욱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활동을 하기가 본인 스스로 조금 자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는 뭐 후보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중 앞에 나오셔야 되고 또 그런 활동을 할 수는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표현을 빌리면 아니 저 윤석열 후보 못지않게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공개 활동을 하면 훨씬 인기가 좋을 것 같다 그런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말이죠. 부인 김건희 씨의 역할에 대해서 본선에서는 후보 부인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여기에 또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냥 후보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최소한의 역할.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뭐 대학에 교원으로 임용을 신청을 할 때 그 이력을 뭐 위조했다는 의혹. 오늘도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뭐 또 다른 위조 의혹이 있다라고 국회에서 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과거에 어쨌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 아니냐 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두 분의 경우에는 완전히 조금 뭐 조건과 환경 과정이 조금 판이하게 다릅니다. 네.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정치인 이재명과의 이제 부부로서 겪었던 이제 일들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좀 고초로도 또 어려움으로도 그렇게 작동을 했던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윤석열 후보 자체가 정치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과거의 일로 지금 이제 소환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환경과 조건, 처지에 의해서 규정되어 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의 경우하고는 완전히 지금 조건이 조금 다른 경우라서요. 저는 뭐 아마 언론 입장에서 후보 부인에 대한 이제 기사를 쓸 때는 조용한 내조,
요 컨셉으로 김건희 씨는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고요. 김혜경 씨는 사실상 이제 고락을 함께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조망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도 뭐 김건희 씨는 본 적이 없고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SBS의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 때 어떤 광고 이런 촬영 때문에 왔을 때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던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상당히 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 모습을 제가 그때 봤던 기억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 부인 이름이 김건희. 예, 어제 SBS 8시 뉴스 스포츠 뉴스가 나갈 때 말이죠.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가 나가서 제가 이 부분은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째 스포츠 뉴스의 기사 중에 이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연관된 그 기사와 발언이 나가더라고요.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뽑힌. 황의조 대체요원으로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단 김건희는 동명이인인 대선 후보의 부인보다 더 많은 기사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각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 얘기보다는 그분 기사나 뭐 영상 같은 게 훨씬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이길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축구 A대표팀에 사상 처음으로 발탁된 김건희라는 선수가 그 공교롭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이름이 같아서 앞으로 SNS 또 인터넷 뉴스에 더 자신의 이름이 많이 나오게 열심히 하겠다 또 이런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유명하긴 유명한 모양이에요. 예. 근데 뭐 예.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업을 하고 또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하고 사교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막상 제대로 활동을 하면 윤석열 후보 못지않게 정치적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한 번씩 이야기한 내용 중에는 스스로 이제 뭐 애처가다 또는 어떤 이야기 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나이에 그 집에서 말 대꾸 하다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공처가 스타일로 예. 그 늦장가를 가서 그런지 몰라도 공처가 스타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마찬가지로 역할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아마도 대선 때가 되면은 후보 본인 인터뷰는 뭐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저도 4년 전, 5년 전 대선 때 후보 배우자들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후보의 배우자들이 나왔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유력 후보 배우자에 대한 방송사 또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도 앞으로 상당히 쇄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배우자들이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예, 사실 뭐 김재원 최고님 말씀을 하셨지만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교성도 좋고 활달한 그런 편인데 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뭐 인터넷 신문하고 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인터넷 이른바 언론인데 고발 사주 의혹을 첫 보도한 뉴스버스하고 뉴스버스하고 그거를 아주 장시간 인터뷰를 네. 했거든요. 매우 뭐라 그럴까요? 능동적이고 오히려 좀 이 수세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공격적인 그런 이제 인터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못 하잖아요. 안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는 이미 한계가 있다는 게 뭐 후보가 많이 이렇게 좀 노출이 되고 후보 부인이 막 그러는데 뭐 주가적 조작 사건 같은 게 뉴스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또 뭐 경력 자체가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허위 경력 이제 그 거의 이제 증거들이 이제 막 있으니까요. 그래서 활동 자체가 제약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다시 한번 배우자분들 인터뷰를 꼭 요청을 해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은 모든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 말이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전 대선 때 또 경기지사로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사이다 발언으로 상당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기자들이 또 따라붙어서 질문을 하면 이걸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현장 정치부 기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한 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답변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좀 부족한 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성실하게 아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한테 전해드린 게 맞나요?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질문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려야 되니까요. 왜냐면 지금 저쪽에서 같이 해서 질문은 받아주시고 당신이 있잖아요. 잠깐만 해주세요. 최재성 전 수석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하면은 사실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국정감사도 이틀이나 참석을 해서 야당 의원들의 그 거센 질문 공세에 다 답변을 했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잠깐만요. 자, 물어보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대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갈 법한데 아무 답변을 안 하고 가요. 사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하고 예. 사실 조금 본질적으로는 지금 조금 일종의 착시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렇게 하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께서 다른 후보가 안 하는 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보가 됐고 정제된 메시지로 또 국민들과 또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택한 거죠. 그래서 왜 전부 다 하는데 안 하느냐,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만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공보 시스템적으로 또 정제된 또 언어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일종의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후보가 길 가다가 인터뷰를 정색을 하고 백브리핑을 대통령 후보가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외국에도 없고 국내에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우리 최고위에 참석했거든요. 네. 그 참석해서 나오면 보통 이제 최고위에 끝나면 당대표가 늘 백브리핑을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오니까 이제 출입 기자들이 잔뜩 몰려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의원총회에 갈 시간이었는데도 계속 서서 질문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 백브리핑에 윤석열 후보도 계속 다 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대변인한테 백브리핑을 저렇게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이야기는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백브리핑을 했는데 똑같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더니 이재명 후보는 이전까지는 기자들이 어떤 질문하더라도 잘 받아줬다. 그것이 오히려 정치인 대선 후보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뭔가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백브리핑을 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예전에는 기자들의 그 백브리핑 질문이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오히려 후보가 되고 나서는 어제는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질문에 아니, 다 답변하고. 너무 답변을 하길래 예. 오히려 좀 자제시켜 달라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해봤겠죠. 아니 이재명 후보가 다 답변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안 하십니까? 왜 우리 질문을 못하게 막습니까? 그랬더니 한준호 의원 아마 수행실장인가요? 이번에 발탁이 됐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정리된 메시지가 나가야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직접 질의응답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기자들과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자제했습니다. 뭐 이 설명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음 대통령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잘 안 됐던 국민과의 소통의 중간 통로가 바로 기자들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매일매일 사실은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는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매일매일 정상회담 일정에도 참석을 해서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짧게 2개, 3개의 질문이라도 받고 대답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일정 소화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을 못 만나잖아요. 풀기자가 들어가도 그냥 앞부분만 취재하고 나와서 그 공개적인 발언만 받아 적고 가령 현안이 있는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대통령에게 못 하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그거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전과 달라져서 시스템적으로 나가야 된다, 체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답변을 이해하지만 아예 질문 자체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후보도 또 어떻게 또 어제의 모습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건 생각해야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뭐 일단 이제 언론이라고 기준을 네. 놓고 보면 좀 상대적인 것이 있죠. 사실 뭐 저희도 이제 정치인입니다마는 언론인들의 질문이나 언론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답변 과정에서 왜곡되게 또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우리 언론 지형이 사실 보수 진보 언론이라고 이렇게 막 나뉘어질 정도로 그렇게 언론 지형이 굉장히 이렇게 경직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걸 감안하고 하는데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이 나서고 확정된 사람들은 사실 지금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선 승리, 대선 승리라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관리하고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대국민 소통이나 그 역할자로서의 언론의 기능 자체를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식의 이동, 방식의 전환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그 말씀하시니까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제가 매일 뭐 이른바 주영진 앵커가 간다는 그 형식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뭐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한다든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한다든가 현장에 가서 끝나길 기다렸다가 제가 인터뷰를 한 질문 너댓 개를 던지고 그리고 와서는 제가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해서 우리 SNS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도 직접 제가 만나봤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사전에 그 일정이 조율되기가 어렵죠. 일정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모든 후보들이 다 응해줬던 그때 제 마음 상당히 고맙다. 일정이 조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왜 후보 바쁜데 SBS 주영진 앵커가 와서 일정을 좀 차질을 빚게 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또 기자가 가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는 기자 개인의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대신 모아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정을 소화할 때 어느 일정이 끝나고 나서는 다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가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지금은 대선 국면이고 선거에 이겨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국민들께 뭐 이해를 구하거나 또 알려드리거나 하기 위해서 자주 언론에 그 인터뷰도 하고 언론과 대화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하지만 선거 전략상 그것이 꼭 맞는 것인지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의 요구와 달리 후보자가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후보자가 노출이 좀 덜 되도록 막아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대 후보는 백브리핑을 하지 않는데 우리 후보만 계속 백브리핑을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예. 우리도 차라리 좀 덜하게 막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이재명 후보도 물론 열심히 답변을 해줬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예. 사실 주영진 앵커의 지난 대선 때 그 인터뷰 이제 예정치 않은 예. 그 경험은 매우 특이한 거죠. 예. 그래서 뭐 300개 언론 또 그거보다 몇십 배 더 많은 언론인들, 기자들 이런 분들 모두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행운이 인터뷰를 이뤄낼 수 있는 행운이 오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건 주영진 앵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아주 특이한 사례다. 갑자기 또 그렇게 또 답변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그래서 현장에 비판도 받았다는 얘기를 시청자분들께 했죠. 그래서 이거 아주 실제로요. 예. 실제로 우리 최재성 수석도 경험이 있겠지만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하면요. 제일 힘든 것이 언론인들의 인터뷰 요구를 후보를 설득해서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시간도 없지만 이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후보에게 인식을 시키고 인터뷰를 시킬 경우가 있고 또는 거꾸로 인터뷰를 좀 못하게 할 경우도 있고 대변인들이 하면서 제일 고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하게 할 때도 있었고 아예 노출이 안 되게 막은 때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취재를 막거나 또는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내지는 대선 후보에 대한 평가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선거 전략상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또 그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지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모든 대선 주자들 다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만 못했어요. 일정을 2번, 3번 잡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정이 있는데 이 일정을 끝내고 오기가 좀 힘듭니다라고 하는 연락까지 받았었는데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되셨으니까 이제 또 얼마나 더 많은 요청이 있겠습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꼭 나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요청을 드릴 텐데 윤석열 후보가 과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다른 방송에도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리고 두 대선 후보가 제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경선 후보 때는 그래도 짧게라도 답장이 왔었는데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정식 인터뷰 요청을 정식 경로로 하면서 저도 또 이렇게 보내봤더니 이제는 대선 후보가 되고 나니까 이제 문자 메시지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예. 그때 꼭 이렇게 하십시오. 어디 나가고 왜 안 나오느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전략 차원에서 인터뷰나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쨌든 그것이 시청자나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상황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과 또 방향에 따라서 일관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다.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때는 또 인터뷰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 이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이 나오셨고 또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고 어제부터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지지율도 상승하는 그런 KSY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그 추세가 계속되는지 한번 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 조사 때보다 11.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46.2. 이재명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0.4%포인트 떨어져서 34.2. 심상정 3.7, 안철수 4.3.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 약간 차이가 리얼미터와는 좀 차이가 있네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윤석열 34.7, 이재명 30.7, 심상정 3, 안철수 4.9. 어제
KBS 9시 뉴스에서도 나갔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윤석열 34.6, 이재명 28.6, 심상정 4.4, 안철수 4.8.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KSOI 한번 볼까요? 윤석열 지난 조사보다 10.6%포인트 올라서 43, 이재명 31.2,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요. 예, KSOI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제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에 나간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차이가 꾸준히 매주 정기조사를 해왔던 KSOI나 리얼미터보다는 격차가 좀 적어요. SBS 양자대결, 가상 양자대결 한번 볼까요? 양자대결 때 어떠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는지. 이게 10월에 있었던 거군요. 지난번에 나갔던 여론조사군요. SBS. 그러면은 잠시만요. 어제 SBS 8시 뉴스가 윤석열 34.7 그리고 이재명 30.7. 그런데 이때가 이거는 사자 대결만 나갔었네요. 어제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SBS 여론조사는 이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사자 대결 때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윤석열 35.5, 이재명 3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분명히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때보다는 많이 올라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특히 KSOI와 리얼미터처럼 매주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왔던 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추세가 뭐 정체 조금 하락 그러다가 이번엔 분명히 확 뛰어 올랐어요. 우리 당의 이제 후보들이 사실은 4명이 엄청 각축을 벌였거든요. 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양강 체제를 이루었지만 네. 그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도 그 TV 토론을 계속하면서 엄청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경선 국면에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지율이 당내 경선에서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지지율로 모인 것인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가만히 보면 그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 정도의 지지율을 이미 갖고 있다가 경선 때 빠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한 것이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40%대 중후반 나왔던 적이 있을까요? 그러나 독보적인 1위를 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후보자들이 모이면 결국은 이렇게 그 된다는 의미죠. 쉽게 말하면 그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이라든가 또는 정치 참여할 무렵에는 다른 여당 내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하게 1위의 자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상당 기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치를 지금 다시 회복한 것 아닌가. 단순히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후보로 선출된 그런 그 효과 수준을 좀 넘어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얼마나 계속 지속되며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또 더 흡인 효과를 갖춰서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영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어제 SBS 8시 뉴스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나갔던 대선 주자, 대선 후보 지지율 잠깐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34.7, 이재명 후보가 30.7 나왔는데 말이죠. 지난달에 사자 대결 때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5.9%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5.9%포인트면 적어도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KSOI와 리얼미터는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으로 뛰어 올랐는데 KSOI는 무선 ARS, 자동 응답, 무선, 이게 100%고요. 그리고 리얼미터는 유무선 합산해서 ARS입니다. 역시 자동 응답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 응답 전화,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전화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SBS 같은 경우는 유무선 전화 면접, 이건 사람이 조사원이 직접 전화한다는 거고요. KBS는 무선 전화 면접 100%. 그래서 역시 사람이 직접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를 받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고, 기계가 전화하는 곳의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나온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야당 후보 지지율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도 사실 ARS 방식이라든가 그 사람이 면접 조사가 아닌 경우가 야당이 좀 많이 나오고요. 집권당 같은 경우가 덜 나오고, 그런 거는 뭐 늘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그 아직도 그 면접원에게 야당 후보를 찍겠다, 야당 후보를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뭐 야당을 지지하면 뭐 잡혀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ARS의 경우에는 기계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의사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요. 과거에는 이게 그냥 ARS를 통하면 면접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이나 또는 뭐 지역 이런 것을 오답을 하는 경우, 즉 일부러 다른 뭐 연령대로 대답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안심번호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을 다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ARS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뭐 ARS 여론조사는 좀 정확도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주장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도가 엄청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러면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죠. 뭐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추이를 봐라라고 하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가 하는 ARS,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조사원이 전화하는 이 조사 방식 중에 어느 쪽 조사 방식이 더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전통적으로 면접 방식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 정확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조사가 이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것이 입증돼 왔던 그 사실이죠. 예, SBS나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다. 근데 이제 뭐 그런 통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 면접 조사가 그 정확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꼭 그렇지 않다. 특히 이제 선거에 가까이 가면 ARS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가 점점점 접근해서 거의 비슷해지고 나중에 가면 큰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응답하는 사람들의 적극성,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조금 소극적으로 응답하던 분들도 선거에 가까이 가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 결국 ARS 조사나 전화 면접이나 조사가 결과가 거의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뭐 어느 쪽이 더 여론에 적합하냐 하는 것은 알 수 없는데, 막상 선거 결과를 보면 ARS 조사나 또는 전화 면접 조사가 큰 차이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으로 오랫동안 아마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자들 사이에서도 저도 직접 네.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여의도 연구원이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패배할 때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측한다. 그런데 이제 지도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근데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도 뭐 지난 그 총선 때도 제가 비록 출마는 못했지만 정책위 의장으로서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그전에도 다른 선거에도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받아보면 심지어는 설마 이렇게 나오겠냐, 우리가 이 정도 득표할 리가 없다 이랬는데 그 여의도 연구원 조사가 거의 정확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의도 연구원은 ARS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ARS 조사가 틀리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이 생길 때 혹시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 아시게 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공개하면 처벌받으니까 안 몰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일단 최재성 전 수석,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여론조사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추이를 읽는 데에 여론조사를 활용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면접조사가 정확하다, ARS가 많이 정확해졌다, 이런 게 조금 무의미한 게 ARS 조사를 하는 업체들도 사실 그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것이 컨벤션 효과라 하더라도 매우 지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이가 분명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급상승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정체돼 있는 요 트렌드는 분명히 읽혀지는 그렇죠. 거죠. 여론조사가 이렇게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벌어졌는데 이걸 이재명 후보가 다시 좁혀서 과연 역전을 시킬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일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연령대별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20대에서 홍준표 후보가 원래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2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보다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30대는 접전입니다. 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는 접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40대는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앞서고 있는데 이제 50대도 리얼미터에서는 50대에서도 접전으로 나왔군요. 이재명 후보가 살짝 더 나왔습니다만 이게 KSY 어제 여론조사 결과는 좀 상당히 비교되는 50대가 말이죠. KSY는 어제 나온 거 보면 50대가 51.3 대 38.2였는데 리얼미터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살짝 조금 더 나와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이렇게 나왔고요. 20대는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30대는 접전입니다. 20대가 원래 한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20대는 원래 민주당, 진보정당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지금의 20대는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 20대들이 지금 30대가 돼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10대들이 네. 20대가 됐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고 해단식도 하고 서경의 무법자 대선이 된다. 2명 중에 한 사람은 감옥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층들이 홍준표 후보를 좋아해서 입당했다가 탈당한다. 그랬는데 이 숫자를 갖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날선 공방을 좀 벌인 것 같아요. 일단 잠깐만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마 탈당 러시가 아니다. 내가 확인해 봤더니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현재까지 확인된 어제 시점이죠. 연합뉴스와 통화를 하신 건지 인터뷰를 하신 건지 40명이 전부 다 청년층 탈당 러시 사실 무근이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지난 주말에 수도권 선거인단에서 1,800명이 탈당을 했고 2030 비율이 전체 탈당자 가운데 75%나 됐다. 왜 허위 정보를 유통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이 지도부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이 특히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제 경위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회에 와서 그 최고위에 참석을 했고 점심을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후보는 먼저 가고 최고위원과 저와 또 이준석 대표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는 자리에서 사무총장이 그 중앙당에 들어온 탈당자 수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탈당 러시라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명이냐 했더니 4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하니까
46명, 46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원래 그 대선 후보 경선이든 또는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경선을 하고 나면 그 뭐 현실적으로 투표하기 위해서 입당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에 보통 10%에서 20% 정도가 탈당을 하고 또 새로 이제 재편되고 이런 게 뭐 정당에 항용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탈당 러시인지 아닌지 분석을 좀 해봅시다. 근데 그 40명의 중앙당 그 제출된 당원이라면 시도당 집계가 됐느냐 하니까 그거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당 집계된 그 숫자라도 공개를 하고 지금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 있었죠. 탈당 러시까지는 아니다. 좀 공개를 하세요. 이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내가 탈당해 볼까 이렇게 농담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좀 어떠냐 이러길래 제가 아이 그렇더라도 사무총장이 좀 공개해 달라 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중앙당에 접수된 건 한 40명 정도다. 그러나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 이탈하는 탈당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해야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잘 보살피고 마음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이야기였는데 네. 그 시간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에 가서 당 사무처에서 시도당을 집계를 하라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파악을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집계가 됐으면 저에게 좀 전달을 해서 공유를 했으면 제가 별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SNS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죠. 저는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지금 이 당에서 젊은 사람들이 탈당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나름대로 그 당 사무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어제 자정까지 대체로 우리 당에 이제 탈당한 분이 한 3천여 명 된다고 그래요. 집계가.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전당대회 이후에 며칠 동안 탈당한 분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3천 명? 네. 입당한 분이 7천 명 정도 된대요. 오. 그리고 이제 2030 세대, 젊은 세대가 한 2,100명 정도가 탈당을 했고 1,700명 정도가 입당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7,000명 입당했는데 젊은 세대가 2030이 비율이 좀 줄어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고 좀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가 입당하는 것은 사실 우리 당은 과거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내보내게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이제 경선 때 탈당을 하는 것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우리가 뭐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지금 탈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우리 당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도록 좀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자료 하나를 놓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제가 뭐 시청자나 이런 분들은 두 사람이 좀 사이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굉장히 좋은데 예. 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경우에 사실 그 당원들이 결국 군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항상 뭐 100만 당원, 200만 당원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당원 숫자 같은 걸 잘 공개를 하지 않고 탈당자 숫자도 사실 잘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에 좀 약간 이례적으로 공개가 되거나 또는 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이 오히려 3,000명 탈당하고 7,000명 입당할 정도로 지금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년의 그 경선에 비해서 특별히 뭐 이탈자가 속출하고 엑소도스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젊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탈당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막아야죠. 네, 20대 탈당 인원 갖고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상당히 날선 이야기를 아니 근데 SNS에 올렸는데 그때도 저는 40명 정도 탈당했다고 한 것이 20대 탈당의 문제가 아니고 사무총장이
전체 탈당 인원이 40명 정도라고 해서 그러면 세대별로 또는 이제 입당을 이번에 한 달 입당한 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알겠습니다. 특례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당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까지 좀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어쨌든 두 지도부가 한 이야기가 너무 간극이 크잖아요. 40명에 1,800명 이러니까 간극이 커서 그렇죠. 이야기했고 최재성 전 수석께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20대 지금 지지율에서 좀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선대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성찰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되어 가는구나,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당으로 거듭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이나 필요한 제도 보완들을 좀 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된데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되어가는구나, 거듭나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정부 기간 집권당인 민주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거는 민주당도 또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말과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집권 세력으로서 청년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이제 지지율로도 또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은 후보나 당하고 다른 언어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집권당의 대선 후보는 늘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할 것이냐. 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만들어진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그러면 이게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그런 스탠스가 아니거든요. 스탠스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도 정부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다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피하지 않고 해왔던 것이라서요. 정치적 차별화라면 그거는 아마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러나 정책의 보완, 차별화 이런 것은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그런 것을 마다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또 먹혀서 이루어진 이제 사례들도 꽤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후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아마 민주당이 좀 상황을 정리한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내년 1월에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그것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을 시키겠다라고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국민재난지원금 문제 두 분과 함께 좀 토론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의 지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또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세금을 그렇게 걷어가지고 재난지원금은 저는 늘 변함없는 입장이 재난지원은 이제 코로나 초기와 달라서 지금 이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그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두툼하게 손실 그 보상의 개념으로 좀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이든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이든 이제 여당과 야당이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민주당은 이미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규모의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자. 내년도 예산에 그걸 편성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후보의 이야기가 아주 분명히 달라요.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윤석열 후보는 피해를 특히 입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치상 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씩 준다 그러면 한 10조 정도 안팎이 될 거고요. 그런데 피해 분야, 다시 말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두툼하게 피해 분야를 이 지원하자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재난지원금을 피해 분야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조는 안 되고 50조는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전 국민이 아니고 피해 분야에 50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편성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받은 소상공인이나 이제 이 영업 손실을 본 분들이 100에서 그냥 제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년도 대비해서 손실된 부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저 액수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거는 뭐 포퓰리즘 축에도 안 들어가는 잘못된 논리, 잘못된 계산, 그것을 국민 앞에 내놨다는 게 참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재선 전 수석 이야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실 것 같네요. 예, 일단 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제가 이제 예결위원장으로서 있을 때 한번 편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25만 원씩 나눠주면서 뭐 14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또 일부 그 상위 30%에 대해서는 다시 기부를 받겠다 해서 뭐 일부는 또 저 같은 사람도 포기하고 기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나눠줬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저소득층으로 한다면서 계속 여당은 100% 지급하자, 야당은 70% 지급하자 이러다가 그것도 뭐 88%까지 또 중간에 또 그 끊어서 지급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한데 기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극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그 더 사업이 잘 된 분야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IT 분야 뭐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쪽에 좀 두텁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 법적 근거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기본 취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급여 손실도 하나 없었고 한 분들에게도 그 재난지원금을 주면 이제 위로금이 되고 이분들은 보너스가 되고 어떤 분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극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은 쥐꼬리만큼 되고 뭐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조금 주면 이분들은 재기도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금액을 산정해서 100% 다 보상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고 그 금액이 이제 산정액이 대강 산정해서 일단 우리가 뭐 산정을 확실히 해보지는 못했으니까 한 50조라면 그 정도는 그 예산 조정을 통해서 그 편성을 할 수 있다. 내년 예산에서 편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이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아마 다음에 또 나오실 때도 제가 토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